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대규모 이탈표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에는 거센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다시 한번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가해자의 시간 끌기 소송전과 2차 가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점과 또 개선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검증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 추진을 거론하는 등 부실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그러나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인 7만 5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한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폭 근절을 내세우며 건설 현장 비리를 정조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민노총 건설 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숭례문 사이 구간 일부를 통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40년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전국 국립공원 난개발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 부결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균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예정됐던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예상 밖의 이탈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즉답을 피했는데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다만 이 대표는 전날 부결 이후 당 지도부와 회동한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당내 의원들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내부 단합을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 같은 노력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사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나온 찬성표 최소 17표는 누군가 당권 싸움을 위해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읽혀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싸움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러한 당내 분란의 요소는 당권이거든요.
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이탈표에 대해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방탄 국회 비판이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폐기 공약을 뒤엎는 데 불편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소위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또는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당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굉장히 넓게 깊게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균열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부결이 된 데 대해서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민주당에서 나온 이탈표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야당 의원 최대 38명이 이 대표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자성어 현의 살수를 언급하며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만 민주당을 놔주라고 촉구했고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젠 방탄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검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못 걸렸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 또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대통령실 인사검증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에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혜택,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되자 검찰 안팎에선 벌써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척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부터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은 유감스럽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할 일을 담담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터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정치적 탄압이라던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검찰이 이번 대장동과 위례 사건, 성남 FC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장동 사건에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만배 씨 진술 등 향후 수사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 측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핵심 의혹이 범죄 사실엔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김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현재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정 의혹 2층과는 별도로 일단 검찰은 본건이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마무리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이들 혐의부터 먼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만배 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9일입니다.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기간 안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기나 추가 영장 방침도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내일을 판 돈으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자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만 내이 사업만으로는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실행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고위 관계자 4명이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윤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탈북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서 전 원장과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방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는 우리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했다고 반박해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검찰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면서 연일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요. 오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탄압을 규탄합니다. 현장에는 경찰 100여 개 부대가 배치되고 교통이 통제된 상황인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본 집회가 열리는 이곳 무대 앞쪽에는 경찰이 펜스를 치고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이곳에서 본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반부터는 경복궁역과 서대문역, 종강역 등 3곳에서 사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전대회가 끝나면 본 집회가 열리는 이곳 세종대로 숭례문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4만 6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전체 건설노조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해서 사실상 총파업과 다름없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건설노조는 숭례문 교차로에서 본 집회가 끝나면 오후 4시부터 대통령실 부근인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행진한 뒤 결의대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노조는 건설 현장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이딴 압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오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이나 적정임금제 도입과 같은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노조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별도로 지급돼 논란이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원예비는 앞서 법원이 임금의 성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원예비를 받지 않는 대신 그 대가로 시공사들이 요구해온 초과 근무나 위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원예비를 비롯한 각종 가해취하,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지난 20일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군포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검경합동 건폭수사단을 출범시켜 노조와 전면전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결의대회 현장에도 100여 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엔 현행범 체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집회와 행진이 이루어지는 구간의 도로를 부분 통제하면서 본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비상차로를 열어둘 계획인데 다만 집회 참여 인원의 규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한층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대한 관심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이슈를 통해 알 수 있듯 학폭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어린 시절 치기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 폭력 이슈는 이미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는 수차례 불거졌죠. 특히 연예계에서는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 가해 연예인이 활동을 잠정 중단하거나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한 종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황영웅 씨가 상해 전과와 데이트 폭력, 또 데이트 폭력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황 씨의 상해 전과는 폭행 피해자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황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 입장문을 냈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폭행 논란이 드러났기 때문에 황 씨 측에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포츠계 학폭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지요. 키움 히어로즈 투수인 안우진 선수는 과거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이력이 드러났는데요. 안 선수는 지난 시즌 KBO 리그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에 올랐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지난달 WBC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후배인 안우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안 선수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도 어릴 적 잘못을 뉘우치고 또 출장 정지도 받았는데 국제대회에 못 나가고 있다면서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추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용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하는 거란 일침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추 선수 의견을 지지하면서 한 번의 낙인으로 모든 게 끝인 사회가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후 박찬호 해설위원도 추신수 선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안 선수에 대해 아직은 시대가 원하지 않는 거라면서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국민 분노를 더 자극한 건 아들의 전학을 취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 측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받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해자는 학교를 다녔고 피해자는 병원 생활을 주로 해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잘못된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도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적에는 이 아이가 반성하도록 부모님들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을 깨닫고 그러고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두 아이들에게도 모두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게 되는데 결국은 어른들이 뺏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 장래를 망쳐놓지 않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포츠 연예계 스타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학폭 사건 가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입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구제법으로 악용되는 학폭 소송 전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의 학폭 문제가 논란입니다. 네. 잘못을 했으면 사과가 먼저인데 소송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자녀가 잘못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사과인데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그게 가장 비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조치를 받게 되면 다 수긍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비율도 좀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수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니. 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거 가지고 학폭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너무 큰 문제다라고 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인식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네. 그거 외에도 네.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다 보니까 입시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학폭 소송이 이어진다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또 다른 문제가 그건데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자녀 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특목고라고 하죠. 그 특목고를 가게 되거나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입학 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예, 졸업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이 최대한 미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처분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도록 미루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앞서 인식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인식의 차이, 학폭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커가면서 당연히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무슨 학폭이야. 그리고 그거 장난으로 한 건데 그게 다 학폭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라는 부모의 인식과 지금은 아이들이 상대방의 이제 신체적인 괴롭힘이라든지 언어적으로 잘못된 말만 해도 다 학교 폭력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을 때 이제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군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생활기록부에 만약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소송을 길게 만들어서 생기부에 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면 입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기록이 남아야만 입시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기록이 남지 않고 이미 소송을 통해서는 계속 가처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확정되는 걸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시에 반영을 하는데 기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다 입학을 한 이유기 때문에 크게 뭐 입시에서 불이익은 없게 되는 거고요. 뭐 소급해서 뭐 적용을 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연예인이 된다든지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밝혀져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외에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번 소송을 하면 마지막 최종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나 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1심 판결 받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자녀 관련해서 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어떤 것을 노린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마 본인께서 그렇게 부인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녀 입시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으셨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자녀의 학폭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이 공개하면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피해 학생이랑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차 피해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다른 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계속 분리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분리시킬 수는 없고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반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가 확정이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계속 소송을 하면 분리 조치도 안 되고요. 그런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대부분은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다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같은 사안은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런 학교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하게 되면 너는 또 다른 또 학교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학교 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심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좀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2차 가해가 또 다시 발생하진 않는데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피해자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거 외에 그렇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님 말씀이
이 잘못을 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피해자 가족협의 회장님께서. 네.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네. 내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또 자녀를 1명 아니면 2명 정도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내 아이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아이를 두둔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네네. 먼저 잘못을 한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이게 첫 번째인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 장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정 안에서 조치가 어렵게 되면 일단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그 가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습니까? 지금 법적 처분을 안 받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죠. 지금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신고되면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하게 되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학교 폭력 이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로 서류를 다 해서 넘기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 교사들도 그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런 갈등 해결하는 걸 좀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회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근데 학교 폭력 가해자 행정 소송 승소율이 17.5%라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송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학교 폭력이 아닌데 학교 폭력으로 조치받았을 때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학교 폭력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에 비해서 너무 과한 조치가 나왔다. 과도한 조치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두 가지 경우에 학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그렇군요.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이제 10건에서 한 2건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치를 좀 다운시켜라라는 경우도 과도한 있어서. 조치를 받았을 때. 네네. 그래서 이게 20%가 못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좀 일반 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피해 학생이 이 승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네. 반대로 뭐 재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피해 학생이 이제 학교 폭력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나오는데, 네. 나는 내가 당한 피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해 학생 조치가 예를 들어서 전학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학급 교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피해 학생 측에서도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행정 심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다 행정 심판으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까? 네, 뒤집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당연히. 앞서 엄지민 앵커가 소개해준 사례 중에요. 네. 그 안우진 선수 네.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신수 선수는 좀 과도하다는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박찬호 선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밝혔어요. 네. 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해 학생이 그 당시에 어릴 때 했던 행동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돼서 조치를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교육부가 그 학교폭력 예방법 전반 점검해서 이제 다음 달쯤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대책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범죄 대책이 있지만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줄여가는 방법인데, 이제는
당연히 피해 학생 보호하는 것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절 대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갈등 해결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기보다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모두 다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변호사께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데요.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역시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국방부뿐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에 참여하는 훈련이 이어질 거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서는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한미 당국 모두 분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외교장관에 이어 차관이 회동하고 공중연합훈련도 실시됐다며 북한 도발은 한미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의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벌인 데 이어 미국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도 처음으로 같이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더 광범위한 확장 억제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세계 안보에서 무시 못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한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될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김주애와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김 씨 일가의 장악력을 오랜 기간 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이목이 쏠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데도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는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한 여진이 또 발생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혹독한 기상 조건과 파괴된 기반 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프로포폴을 30차례가량 투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가 재작년과 지난해를 합쳐 2년 동안 모두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엔 병원을 73차례 방문해서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걸로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 인근에서 관광버스 8대와 화물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량 수까지 1시간 넘게 걸리면서 사고 지점에서부터 뒤쪽으로 수 킬로미터의 정체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정체 구간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는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서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3개 동과 굴착기, 차량과 정비기계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산 나들목 부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8명,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편도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나무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풍납동 성내천과 신천동 잠실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나무에 고의로 불을 붙여 106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면서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SM 인수전에 뛰어든 하이브가 최근 이뤄진 대규모 SM 주식 매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매입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시세를 조정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M의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발표일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 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치솟았고 당시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1일 거래량의 15.8%가 팔렸습니다. 내년부터 객실 50일 이상인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비치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는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 배달 수요가 늘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에서 일반 용기보다 4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기 16개 제품과 다회용기 4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일회용기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 적게는 2.9배, 많게는 4.5배까지 더 많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플라스틱 컵과 포장용기의 원재료에서 검출되는데 성인 한 명이 일회용 컵을 통해 1년 동안 커피를 마실 경우 연간 2,600개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하늘도 흐리고 바람까지 불면서 봄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약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4도가량 낮아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도 무척이나 커서 해가 지면 지금보다 더욱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오랜 시간 바깥에 계신 분들은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새벽 일부 지역에는 약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남해안에도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제주 산간에는 1cm 미만의 눈도 조금 내리겠는데요. 내륙의 눈비는 오전에 모두 잦아들겠지만 제주도에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눈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내일도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돌풍이 불고 있는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더욱 확대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점차 남동진하면서 오전에는 중서부,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역부터 점차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전국에서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6도, 대구 3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에는 다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인 모레 기온이 반짝 낮아지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내륙의 건조함을 덜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산으로 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고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거센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다시 한번 단일 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